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1860년 러시아 항구 도시 타간로크에서 태어났다. 1867년 타간로크의 김나지아에 입학하나 성적이 부진해 낙제하고 13세부터 극장을 출입했다.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던 아버지가 파산해 일가족이 모스크바 빈민가로 이주하지만 그는 고향에 남아 고학으로 김나지아를 마쳤다. 1879년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면서부터 잡지 등에 글을 투고했고 1882년부터 5년 동안 유머 주간지 오스콜키에 약 300여 편의 소품을 기고했다. 1884년에 의사로 개업하면서 본격적인 창작기에 접어들었으며 검열과 잡지사의 무리한 요구 등에도 관리의 죽음, 카멜레온, 하사관 프리시 배 예프, 슬픔, 거울 등 풍자와 유머와 애수가 담긴 뛰어난 단편을 많이 남겼다. 두 번의 객혈과 소설가 가르신의 자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1890년에 사할린으로 자료 수집 여행을 떠났고 이태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와 멜리호보에서 창작을 계속함으로써 원숙기를 맞이했다. 1899년에 결핵 요양차 크림반도의 얄타로 옮겨갈 때까지 소설, 결투, 흑의의 사제, 귀여운 여인, 개를 데리고 있는 부인, 골짜기에서 등과 희곡, 갈매기를 발표했고 이어서 바냐 아저씨, 새 자매, 벚꽃 동산 등을 집필했다. 1904년 44살의 나이에 나는 죽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다. 배짱이 올가 이바노브나의 결혼식에는 친구들과 점잖은 지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저 사람 좀 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자기 남편 쪽으로 고갯짓을 하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마치 왜 그처럼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해서 도무지 볼 것 없는 남자에게 자신이 시집갔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투였다. 그녀의 남편 오시프 스테파느이치 드이모프는 의사이자 고등 문관이었다. 그는 두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한 곳에서는 비상근 주임의사로 다른 한 곳에서는 해부학 교실 주임으로 일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는 환자를 받거나 병동 안에 있는 자기 방에서 업무를 보았고 오후에는 말을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죽은 환자를 해부했다. 개인적인 진료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1년에 500루블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남자에 대해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반면에 올가 이바노브나와 그 친구들 그리고 점잖은 지인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기에 웬만큼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이미 저명인사라고 할 수 있었으며 설사 아직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기대되는 인물들이었다. 오래전에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극장의 배우, 그는 대단한 독서가로서 올가 이바노브나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준 명석하고 내성적인 남자였다. 또 있었고 사람 좋은 뚱뚱한 오페라 가수도 있었다. 그는 올가 이바노브나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탄식하곤 했다. 만약 올가 이바노브나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했더라면 대단한 가수가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화가들과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랴보프스키도 있었다. 풍속 화가이며 동물 화가이자
풍경 화가인 랴보프스키로 말하면 매우 잘생긴 금바르 청년으로 나이는 25 정도였다. 그는 여러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최근 작품은 500루블에 팔렸다. 그는 올가 이바노브나의 습작들을 봐주면서 그녀가 어쩌면 괜찮은 화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곤 했다. 악기를 흐느끼게 할 정도로 대단한 연주를 하는 한 첼리스트는 자기가 아는 여성들 중에서 오직 올가 이바노브나만이 제대로 반주를 할 줄 안다고 털어놓곤 했다. 그런가 하면 중편 소설과 희곡, 단편 소설 등을 써서 젊은 나이에 벌써 유명해진 작가도 있었다. 또 누가 있을까? 귀족이자 지주인 바실리 바실리예비치도 있다. 그는 부일리나나 서사 문학의 고풍스러운 스타일에 깊은 조예를 가진 아마추어 사파가이자 도서 장정가로서 종이든 도자기든 구운 접시든 간에 글자 그대로 기적적인 물건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이 예술적이고 자유롭고 복을 타고난 동아리 속에서 드이모프라는 이름은 시돈요프라든가 타라소프 따위의 이름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섬세하고 겸손하지만 병이 났을 때가 아니고서는 의사의 존재에 대해 떠올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 동아리 속에서 드이모프는 껑충한 키와 넓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쓸모없는 난쟁이처럼 보였다. 그가 입은 연미복은 마치 나무 옷 같았고 그의 구렛나룻은 집사의 수염 같았다. 하기사 그가 작가나 화가였더라면 그 구렛나룻 때문에 에밀 졸라를 연상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배우는 아마빛 머리카락에 결혼 예복을 입은 올가 이바노브나의 모습이 봄날 우윳빛 꽃으로 온통 뒤덮인 근사한 벚나무를 꼭 닮았다고 말해 주었다.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봐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니요. 자, 들어봐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드이모프 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엾게도 병이 나셨을 때 드이모프 씨는 매일 밤낮으로 병상을 지켜주셨답니다. 참으로 헌신적이었어요. 들어봐요. 랴보프스키 씨. 그리고 거기 작가 선생도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다고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보살핌이었어요. 저 또한 밤잠을 못 이루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맙소사 이 사람의 착한 마음씨가 나를 정복한 거지 뭐예요. 드이모프 씨도 나에게 반해버렸지요. 정말이지 운명은 그토록 변덕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사람이 가끔씩 찾아오기도 하고 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하다가 어느 아름다운 저녁에 갑자기 짠! 그가 청혼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남편이 된 거예요. 정말 이 남자에겐 뭔가 강렬하고 압도적인 고음 같은 구석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의 얼굴이 4분의 3쯤 우리에게로 향해 있네요. 조명이 약하군요. 하지만 그가 완전히 돌아서면 이마를 보게 될 거예요. 랴보프스키 씨, 저 이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드이모프, 우린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와요. 랴보스키 씨에게 당신의 순결한 손을 내미세요. 자, 이렇게 친구가 되시라고요. 드이모프는 선하고 순진한 미소를 띠며 랴보프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도 리아보스키라는 성이 있었지요. 그 친구 혹시 선생의 친척이 아닌가요? 올가 이바노브나는 22살, 디모프는 31살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근사하게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응접실의 모든 벽에다가 자신과 남들의 스케치를 잔뜩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액자에 끼워진 것도 있었고 안 끼워진 것도 있었다. 그러나 피아노와 가구들 옆에는 중국 우산, 이젤, 색동원겁, 단검, 반신상, 사진 같은 것들을 빽빽하고도 아름답게 채워놓았다. 식당 벽에는 목파나를 붙여놓고 집신과 작은 낫을 걸어 놓았는가 하면 모서리에는 큰 낫과 썰애를 세워놓았으니 러시아풍으로 식당이 꾸며진 셈이다. 침실은 동굴처럼 보이게끔 천장과 벽에 어두운 색깔의 나사천을 씌워놓았으며 침대 위로는 베네치아식 등을 걸어놓았고 문가에는 도끼를 든 인물상을 세워놓았다. 누구나 이 젊은 부부의 집이 참으로 아담하다고 생각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매일 11시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를 쳤으며 햇볕이 날 때면 이화로 뭔가를 그리곤 했다. 12시에는 단골 재단사를 찾아갔다. 디모프 부부에게는 여윳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사와 함께 꾀를 내어야만 했다. 새로 염색한 헌 옷으로부터 그리고 못쓰게 된 망사며 레이스 조각, 빌로드며 실크 조각으로부터 그야말로 놀라운 거의 녹을 빼놓을 정도의 물건이 줄기차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실로 옷이 아니라 천사의 날개였다. 의상실을 나와서 올가 이바노브나는 대체로 친분이 있는 여배우들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것은 극장가의 뉴스를 알아보고 아울러 연극의 초연이나 시사회의 표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여배우의 집을 나와서는 화가의 아뜰리에를 방문하거나 전람회를 보러 가야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거나 문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저 수다를 떠는 것이었다. 어느 집에서든 그녀를 반갑고 유쾌하게 맞아주었으며 또한 그녀가 훌륭하고 매력적이며 드문 여성이라고 지켜세웠다. 그녀의 유명하고 위대한 친구들은 그녀를 같은 동아리로 동료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기를 그 재능과 기호와 머리로 그녀가 마음먹고 달려든다면 대단한 일을 해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노래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연극 동호회에 참여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 재능의 발현이었다. 장식용 등을 만든다든가 옷을 차려입는다든가 누군가의 넥타이를 메어준다든지 하는 온갖 일에서 그녀의 비범하고 예술적이며 우아하고 매력적인 재능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명한 사람들과 재빨리 사귀고 가까운 사이가 되는 일에서만큼은 그녀의 재능이 돋보이는 경우가 없었다. 누구든 그녀와 처음 만나서 다만 몇 마디라도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녀는 그날로 당장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새로 친구가 생기는 날은 그녀에게 대단한 축일이었다. 그녀는 유명한 사람들을 숭배하고 자랑스러워했을 뿐 아니라 매일 밤 꿈속에서 이들을 볼 정도였다. 그녀는 이들을 갈구했으며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갈증을 채워질 수 없었다. 한 무리가 떠나가서 잊혀지면 그 뒤를 이어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이들에게 금방 익숙해지거나 실증을 느꼈다. 그리고는 탐욕스럽게 새로운 거물들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일까? 4시에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남편의 단순함과 건전한 사고방식과 선량한 성품은 그녀를 감동과 환호로 이끌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깡총거리면서 남편의
천천히 머리를 와락 껴안고는 여기저기 입을 맞추곤 했다. 디모프, 당신은 똑똑하고 고상한 남자예요.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점이 하나 있어요. 예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음악과 미술을 거부하지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을 자연과학과 의학에 매달렸어. 그러니 예술에 관심을 둘 겨를이 있었어야지. 그건 끔찍한 일이라고요, 디모프. 어째서 그렇지? 당신 친구들은 자연과학도 의학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잖아. 모두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어. 나는 풍경화나 오페라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 만약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다면 다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거금을 지불하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하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순결한 손과 악수하게 해줘요. 점심 식사 후에 올가 이바노브나는 친구 집에 갔으며 그 다음에는 극장으로 혹은 연주회로 향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기 일쑤였다. 매일같이 그런 식이었다. 수요일이면 그녀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파티에서 여주인과 손님들은 카드놀이를 하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다. 대신 다채로운 예술 행사로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 극장의 배우는 대사를 낭독했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으며 화가는 올가 이바노브나가 잔뜩 준비해놓은 앨범에 그림을 그렸고 첼리스트는 연주를 했다. 한편 여주인 자신 또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노래하고 반주를 했다. 낭독과 연주와 노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학과 예술과 회화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숙녀들은 없었다. 올가 이브노브나는 여배우와 자신의 재단사를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따분한 속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반드시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몸을 떨며 승리에 찬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물론 새로 초대된 친구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디모프는 객실에 없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히 11시 반에 식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디모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의 선량하고 겸손한 미소를 띠고 손을 비비며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뭘 좀 드시지요. 자주 식당으로 가면 식당 위에서 매번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된다. 불요리, 햄이나 송아지 고기, 정어리, 치즈, 캐비어, 버섯, 그리고 보드카와 2개의 유리단지에 담긴 포도주. 나의 사랑스러운 집사님 올가 이바노브나는 기쁨에 넘쳐 손뼉을 치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드이모프 옆으로 돌아서 봐요. 여러분 보세요. 벵골 호랑이의 얼굴인데 그 표정은 마치 사진처럼 착하고 부드럽잖아요. 여보.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드이모프의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하지만 그들은 곧 드이모프에 관해서는 잊어버린 채 연극과 음악과 회화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다. 젊은 부부는 행복했고 신혼생활은 순풍에 도출된 듯 흘러갔다. 다만 1월의 세 번째 주는 불행하게 지나갔는데 그때는 거의 참담한 지경이었다. 드이모프가 병원에서 단독에 감염된 것이다. 그는 6일 동안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밀어야만 했다. 올가 이바노브나는 그 옆에 앉아서 애처롭게 흐느꼈지만 남편이 좀 회복되자 그의 까까머리에 하얀 두건을 씌워놓고는 베두인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즐거웠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또 말썽이 벌어졌다. 여보, 난 재수가 없나 봐. 점심 식사를 하다가 그가 말했다. 오늘 내 건에 해부가 있었는데 도중에 손가락 2개를 베었어.
와서야 그걸 알았지 뭐야. 울과 이반 노부나는 기겁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회부 도중에 손을 베는 일은 다반사지라고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정신이 팔려서 주의가 산만해진 모양이야. 울과 이반 노부나는 시체 감염에 대해 단단히 주의를 주고 밤마다 신에게 기도했지만 별일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슬픔도 걱정도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흘러갔다. 현재는 멋졌다. 그리고 진작에 1000개의 행복을 약속한 봄이 미소를 지으며 저 너머로 다가오고 있었다. 행복은 끝이 없을 터였다. 4월과 5월 그리고 6월에는 도시에서 멀찍이 떨어진 별장에서의 생활, 산책, 스케치, 낚시, 종달새, 그리고 7월부터 내리 가을까지는 화가들의 볼가강 여행, 모임의 영원한 멤버인 울과 이반 노부나가 그 여행에 참석하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는 벌써부터 아마포 2벌의 여행복을 손수 만들었고 여행 중에 쓸 물감이며 붓이며 캔버스며 화판 따위를 사두었다. 거의 매일처럼 라보프스키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그림 솜씨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봐주었다. 그녀가 화가에게 자기 그림을 보여주면 그는 주머니에 손을 꼭 찔러넣고 입술을 굳게 다물며 힘찬 콧김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요. 이 구름은 아우성을 치고 있군요. 구름이 저녁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전경은 어쩐지 찢겨져 있는 것 같은데 뭐랄까 그게 좀 오두막집은 뭔가를 불평하듯 삐걱거리고 이 구석배기는 약간 어둡게 작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러나 그가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올가 이바노브나는 알아듣기가 더 쉬웠다. 3. 성령 강림제의 두 번째 날 오후, 드이모프는 찬거리와 과자를 사가지고 별장에 있는 아내에게 갔다. 기차에 앉아있는 동안, 그리고 숲속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줄곧 피로와 허기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뻗어버리는 장면을 꿈꿨다. 캐비어와 치즈, 흰살 생선이 들어있는 짐꾸러미를 바라보는 것도 즐거웠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별장을 겨우 찾았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가정부 노파는 마님이 지금 집에 안 계시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은 영 볼품이 없었다. 낮은 천장에는 막종이가 붙어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데다 쩍쩍 금이가 있었으며 방은 겨우 3개였다. 첫 번째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의자와 창가에 캔버스, 붓, 기름종이 따위와 남자용 외투와 모자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세 번째 방에서 드이모프는 3명의 낯선 남자들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갈색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말끔하게 면도를 한 뚱뚱한 남자는 아마도 배우인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사모바르가 끓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배우는 목소리를 깔고 쌀쌀맞게 드이모프를 훑어보며 물었다. 올가 이바노브나를 찾아왔나요? 기다리세요. 곧 올 겁니다. 드이모프는 자리에 앉아 할 일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갈색 머리 중 한 사람이 잠이 덜 깬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기 잔에 차를 따랐다. 그가 물었다. 차 드실래요? 드이모프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입맛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차를 사양했다. 이윽고 발소리와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비 모자를 쓰고 손에 화구 상자를 든 올가 이바노브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 뒤로 커다란 우산과 접의자를 든 빨간 볼의 라보프스키가 명랑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드이모프! 올가 이바노브나가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드이모프!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와 손을 기대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군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왔어요? 왜? 내게 그럴 짬이 있나, 여보. 난 항상 바쁘잖아. 그리고 어쩌다 시간이 난다고 해도 기차 시간표가 안 맞는다든가 하는 식이지. 당신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밤새 당신 꽃만 구웠어요. 병에 걸렸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때마침 잘 왔다고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내일 여기에서 진짜 결혼식이 열려요.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매고는 웃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역 전신수인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하거든요. 이름이 치케제프라던가. 잘생긴 총각인데 멍청하지 않은 데다가 그 얼굴은 뭐랄까 강렬하고 곰 같은 구석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젊은 바이킹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장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외톨이에다 수줍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의 초청을 거절하면 죄가 되겠죠? 상상해봐요. 혼인 서약을 마친 뒤에 교회에서 신부의 집까지 모두 걸어가는 거라고요. 알아요? 숲과 새들의 노랫소리, 풀리에 어른거리는 햇빛, 그리고 우리 모두는 초록빛 배경에 찍힌 색색의 점들이 되는 거죠. 멋있잖아. 프랑스 인상파 분위기로. 그런데 디모프, 난 뭘 입고 교회에 가죠? 올가 이브나브노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옷이 있나 꽃이 있나 장갑이 있나. 당신이 나를 구해줘야만 해요.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건 운명이 당신에게 날 구해주라고 명령했다는 의미예요. 여보, 이 열쇠를 갖고 집에 가서 옷장에 있는 내 장밋빛 드레스를 가져다 줘요. 알죠? 첫 번째 자리에 걸려있는 거.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오른쪽 바닥을 보면 종이 상자 2개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열어보면 레이스랑 이런저런 천 조각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 밑에는 꽃이 있어요. 꽃은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두샤, 꽃이 구기지 않도록 조심해요. 나중에 또 쓸 거니까. 그리고 장갑도 사다 주세요. 알았어. 드이모프가 말했다. 내가 내일 가서 보내주지. 내일이라고요? 올가 이브나브노는 놀란 표정으로 드이모프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일 가서 어떻게 제 시간에 닿겠어요. 내일 첫 기차가 9시에 출발하는데 결혼식은 11시란 말이에요. 안 돼요, 여보. 오늘 가야 돼요. 오늘이고 말고. 만약 내일 당신이 직접 올 수 없다면 사람을 시키세요. 자, 그럼 어서. 곧 기차가 올 테니까 늦기 전에 두샤. 알았어. 당신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섭섭한지. 그렇게 말하는 올가 이브나브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참 뭐하러 전신수에게 그런 바보 같은 약속을 했을까? 드이모프는 서둘러 차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빵 하나를 집어들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역으로 향했다. 캐비어와 치즈와 흰살 생선은 갈색 머리를 한 2명과 뚱뚱한 배우가 먹어치웠다.